자, 부동산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는 민법에서 나오는 아니면 법에서 나오는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봤다가 그 다음에 법 외적으로 보는 특성을 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한 그냥 분류, 땅, 분류, 세부 용어 이런 거 본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본다 했었는데 시험에서도 이게 이름이 헷갈리니까 출제를 갖다가 좀 한다 했었고 우리는 또 성법을 따르다 보니까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는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민법에서는 제99조 1항을 갖다가 토지 및 정착물로 봤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및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게 대체 어디까지 정착물로 보는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법만 법이요? 다른 법에서 나오는 중부동산에 대해서 보면 개념에서 끝난다 했었어요. 그리고 특성이 있어가지고는 그 자연적 요인, 인문적 요인, 기타 다른 요인인데 있다 했었고 분류에 따라서는 뭔가 조금 땅을 갖다가 후보지랑 이행지로 분류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 주택들도 있고 그리고 세부 용어들이 있어가지고는 각자 하나씩 맞게끔 설명 같은 걸 좀 해준다 했었어요. 일단 특성이 있어가지고 개념부터 봅시다. 개념부터.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봐요. 부동산으로.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뭔가요? 복합 개념은 뭔가요? 했을 때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정의된다는 거.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물리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있는 그대로 공간, 위치, 자연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이라는 거는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경제재, 투자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산, 소비, 생산재로 본다는 거지. 마지막 법률적으로는요. 민법 제99조 1항에서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협소한 의미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으로 보니까 광해 부동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해 부동산이라는 거는 민법 외 다른 법률에서도 인정하는 부동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랑 정착물이 서로 각자 다른 독립된 개색체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합된 상태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동산. 자, 그리고 정착물이라는 게 이 토지에 단전이 고정 이용돼가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는 걸 정착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디까지를 정착물로 보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가지고 같이 거래되는 거는 종속 정착물이라고 해요. 종속 정착물. 자, 종속 정착물이란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가지고 함께 거래되는 거 대부분의 정착물이 여기 다 해당되고 그 문제에서도 보면 국어가 자주 나오는데 국어도 종속 정착물이야. 종속 정착물. 그러면 그거 말고 토지 일부로 했잖아요. 그럼 토지랑 별개로 되는 거는 토지랑 별개로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얘는 독립적 토지라고 해요. 독립.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보는 거. 얘들은 법적 인정받은 애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그 독립적 창물이에요. 봐봐요. 건물 당연히 그 독립돼서 거래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등기대 임목이라는 게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되게 비싼 조경수라든지 아니면 뭐 관상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든 하나하나가 되게 그 값이 비싸니까 등기 같은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등기된 임목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독립된 정착물로 보는 거지. 만약 그 땅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한들 그 임목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별개로 거래되는 거예요. 별개로. 그거랑 저기 뭐 임지라든지 농사 같은 거 짓는 거 보면 가끔씩 테두리 같은 거 써놓고 여기까지는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누구 뭐 어떻게 돼 있습니다라고 막 팻말 같은 거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명인수목이라고 해요. 명인수목. 명인 방식으로 인한 수목. 이게 그 범위에 따른 이제 나무라든지 그런 그 뭐 식물 같은 것들은 주인이 있다고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이 있는 농작물. 민법에서 없잖아. 민법을 기본적으로 그 농작물은 그 지은 사람이 1년 내에 그 지을 수 있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거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볼 건데. 자, 그런 식으로 권한이 있는 농작물은 독립된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 땅을 팔 때 그 농작물은 내가 따로 또 구별해가지고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속 정착물이랑 독립 정착물이랑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보통은 임대인이 설치하던가 그 딱
내가 그걸 없애려고 할 때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이 정착물. 보통 정착물이라는 게 임대인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정착물이라고 해요. 자, 그 마지막으로 그 민법상 부동산 말고 민법 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준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걸 공시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공시수단이 어떻게 하냐? 등기 등록을 하면 돼요. 우리 나중에 2차에 보면 그 등기법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 등기 등록하는 그 공시수단을 통해 가지고 등기 등록을 하고, 보통 다른 법률이라 가지고 그 인정되는 것들은 그 임무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20톤 이상, 뭐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를 갖다가 누가 훔쳐서 달아간다고 하면 그건 주인이 있는 건 주인이 있는 거 당연하게. 그리고 뭐 건설기계도 있고 뭐 어업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광업권 이런 광업업에 관한 재단이나 건 같은 것도 공시수단이 있으니까 준부동산으로 인정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건 좀 넓게 보는 거니까 협의회, 그 민법상 보는 부동산이랑 공시수단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크게 보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이 끝이 나요. 처음에 우리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로 보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랑 복합 개념을 갖다가 좀 잘 보고, 그 다음 그 민법 제99조 1항에서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봤으니까 정착물을 보고, 그럼 이것만 민법만 법이야? 아니지. 다른 법에서 보는 준부동산도 보고, 이러면 전체적인 개념이 끝이 나요. 자, 그럼 법 외적으로 보는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특성에 대해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걸 갖다가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연적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쓰는 토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건 어때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얘를 밥을 준다고 해서 더 늘어나나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증성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어가지고 그냥 백골이 돼가지고 뭐 먼지로 사라질 수 있어도 땅이라는 건 안 사라져요. 맞죠? 땅이라는 건 소모되거나 파괴되지가 않아. 그걸 용속성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전 우주에 있어가지고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그 땅에 있는 그 좌표의 상에 있는 그 하는 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상에. 맞죠?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개별성이라고 해요. 개별성. 자, 그래서 자연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는 위치가 고정된 고정성.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근처에 뭐 좋은 효과를 받든 나쁜 효과를 받든 외부 효과를 받는 거고,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야 돼요. 부동산 보고 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동산이랑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게 아까 전에 증거가 안 된다 했잖아요. 증거가 안 되니까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더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뭐가 좀 생산물 같은 게 나오는 걸 생산비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얘는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공급이다. 이게 뭔 소리냐? 더 이상 뭘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다. 근데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수요자끼리 경쟁을 해야지. 수요자끼리 경쟁을 해야지. 양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아껴 써서 집약적으로 써야 되고, 여기서 알짜배기로 써야 돼. 그래서 최유용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 쓰는 거, 아주 기똥차게 쓰는 거를 최유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양은 공급 불가능하다 했었는데, 용도적으로 이거는 그 해당 용도로 갖다 바꾸는 공급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그렇게 쓰자고 우린 약속을 한 거, 사회적으로. 근데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좀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용도적 공급이라는데,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 땅을 갖다 파가지고 뭐 매립지라든지 간척지를 만든다고 한들 그게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있는 그쪽에 있는 땅이라든지 흙, 돌, 자갈 이런 거를 딴 쪽으로 옮겼을 뿐이니까 그 매립 계획 같은 거는 부중성의 외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린 죽을 수 있어도 부동산은 죽지 않는다. 그걸 갖다 영속성을 하잖아요. 영속성. 그 영속성이라는 거는 그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라는 거는 그 장래 내가 지금 기대되는 이익이 있어가지고 그 현재 가치로 갖고 온 그 편익을 그 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고 이 부동산 가격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가치 정의에 부합을 하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가니까 내가 거기서 투자 용도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임대차 용도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 땅이 아니라 임대차로 주는 거.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가능하고 이거를 투자적으로 이 땅은 앞으로 뭐 개발 같은 거 될 거야. 그랬을 때 임대차는 안 하지만 앞으로 그냥 장래에 그냥 이건 투자될 것 같은 그 몫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고 시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토지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고 시장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수익 같은 거 내고 싶으면 임대차 시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랑 재고 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오래가니까 가치 보존력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얘를 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건물은 당연히 오래되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땅이 무너진다 뭐 어디 근처에 뭐 침수 같은 거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기본적인 땅 자체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래 보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오래 보는 거니까 미래 예측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임대차 시장이랑 재고 시장으로 본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시장이랑 자본 시장으로 본다는 게 이 뜻인 거예요. 자본 시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자본 이득이라고 보고 소득이라는 거는 거기서가 내가 그 전세나 월세 같은 그런 그 수익성을 받을 때 그걸 이제 수익 이득이라고 소득 이득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홍수 같은 토지 같은 게 유실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반대로 그 홍수등 같은 홍수나 홍수 같은 것 때문에 토지가 유실될 수 있는데 반대로 기존에 있던 그 되게 그냥 그 포락지 같이 그 물에 잠겨있던 땅이 어떻게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 우주상 그리고 이 지구에서는 이 좌표 딱 하나의 좌표가 갖고 있는 토지니까 더 이상 그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다.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 개별성이라는 개별성.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똑같은 땅을 만들 수 있나? 그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랑 유사가 안 된다는 게 이 뜻인 거예요. 비슷할 수는 있지. 근데 똑같은 게 없다는 거야. 똑같은 게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가 안 되고 당연히 다르니까 각각 따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분석이라는 거는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딱 집중해서 보는 걸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그리고 이 불완전 시장이라는 거 말하기 전에 완전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좀 알면 완전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무기를 들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싸우는 걸 완전 시장으로 봐요. 근데 똑같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땅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 시장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자연적 특성이 정리가 됐고 다음으로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봤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니까 어때요? 뭔가 시장이 좀 제한된 게 느껴지잖아요. 인문은 그거를 좀 더 그 자연적인 특성을 좀 더 완화하는 느낌이 좀 많아요. 보면 완화하는 느낌. 그래서 그 토지라는 거를 아까 전에 절대적으로는 양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용도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해요. 용도의 다양성. 그 땅을 갖다가 그 보통 이 땅을 법적으로 필지라고 하잖아요. 필지라고. 그러니까 한 그 등록 단위로 하는 걸 필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건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잖아요. 그 땅을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걸 병합 분할 가능하다고 해서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해요. 이 말이 그냥 제목에서 그냥 바로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선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땅이랑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계속 그 인문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문적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인문적 위치가. 그걸 이제 사회적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뭐 수도였다가 지금은 수도가 아닐 수도 있고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다가 지금은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충분히 있는 거지. 자, 용도 다양성 아까 말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볼게요. 용도 다양성이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라면 제일 좋을까? 어떤 거라면 제일 알짜배기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최유 이용을 그 본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으니까 후보지, 이행지 이거는 나중에 할 말인데 뭔 뜻이냐면 택지라는 게 있고 농지라는 게 있고 임지라는 게 있어요. 대충 뭐 감이 좀 오나요? 택지라는 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뭔가 좀 돈이 들 것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임지라는 거는 산이에요, 산. 산도 종류가 있어. 그리고 농지라는 것도 농지도 종류가 있지.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저게 내가 여기가 농지인데 뭔가 좀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뭔 사업한다고 택지로 바뀔 수가 있대. 좋은 거잖아. 보통 그렇게 커다랗게 바뀌는 거를 후보지라고 해요. 반대로 이행지는요? 아까 전에 말했던 택지 내부에는 주거, 상업, 공업이 있다 있고, 그리고 농지에서는 아까 전답, 화 이렇게 있다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지는 신탈림이라는 게 그게 자재용으로 쓸 거냐 땔감용으로 쓸 거냐 이런 게 좀 다른다 말이에요. 근데 그 내부에서 바뀌는 거, 주거용이 상업용이 됐습니다. 뭐 공업용이 상업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이걸 소분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분류로 바뀌는 거를 이행지라고 해요. 이행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후보지랑 이행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전에 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뭡니까? 그럼 병합 분할 가능한 걸 그냥 병합 분할 가능성이 봐요. 근데 병합 분할이 가능하니까 아까 전에 위에 있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 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나라 같은 게 바뀔 수도 있고, 그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 같은 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권 같은 게 바뀔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문명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문적, 문명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자연적 이렇게 하면 인문적 특성이 끝이 나요. 원래 자연적 특성이랑 인문적 특성이랑 이거 두 개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기대 특성으로는 그냥 뭐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기면 충분합니다. 뭐 문제에서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나와요. 자, 그게 뭐가 있냐? 토지라는 게 아까 전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얘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도망을 못 가다는 건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는 거는 내가 그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근처에서 만약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영향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이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보통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 토지라는 게 서로 다른 토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인접성이라고 해요. 인접성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잘 쓰면 좋잖아.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싸울 수도 있지.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는 네 땅인데 여기까지 울타리 짓는다.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상권을 생각해봐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원래 그 땅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 지상권은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위랑 밑이랑 쓸 수 있어요. 위랑 밑이랑. 그걸 수평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평 공간. 그래서 지표권이라는 거는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지상권이고, 이 지상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원래는 그 토지를 쓰는 건데 보통 건물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임차권에 대한 이유도 됩니다. 지표권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 뭐 참고적으로 알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물 이용 권리도 지표권에 있는 거예요. 물 이용 권리도. 아까 전에 지표권이라는 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평적으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더 쪼개봅시다. 더 쪼개가지고 위에만 쓰는 거를 공중권이라고 하고 밑에만 쓰는 거를 지하권이라고 해요. 근데 또 지상권을 갖다가 좀 쪼갰잖아요.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구분지상권. 자, 공중권 봅시다. 공중권이라는 게 아까 전에 공중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구분지상권 그대로 나오네요. 구분지상권 쓰고, 개발권 양도. 우리는 위로 쌓아 올리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권 양도,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게 다 위를 쌓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위를 쌓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중권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기면 됩니다. 공중에 있으니까 밑에 해야지. 지하권은 지하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광물은 국가 거예요. 짜증나게. 밑에서 뭐 금광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광물은 국가 거예요. 광물은 국가 거.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말했던 구분지상권인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한계심도라는 게 있어요. 한계심도. 이게
뭐 밑에 뭐 지하철 같은 거 뚫을 때, 그 지하철 뚫어가지고 뭐 우리 땅이 흔들려요. 막 그렇게 그걸 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물어볼 때 한계 심도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우분지상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계 심도가 있다 하고 넘기면 돼요. 넘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특성 파트는 이제 전부 끝나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보는 분류 볼 거예요. 분류. 그 분류가 뭐 있다 했죠? 땅이랑 건물이랑 그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용어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뭐 계속 보고 그냥 그 중요한 것만 그냥 캐치하고 계속 보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땅이 아까 전에 후보지랑 이행지가 위에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후보지랑 이행지가 있대잖아요. 후보지라는 건 아까 말했던 택지, 농지, 임지 그 커다란 대분유 상호간에 전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이행지라는 거는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 답, 과수원 용재림이라는 게랑 신탄림이라는 게 있는데 용재림은 뭔가 건축이나 가구할 때 쓰는 뭔가 좀 그런 목재들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를 용재림이라고 하고, 신탄림은 딸감딸감 숯이나 딸감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인지 같은 걸 신탄림이라고 해요. 아까 그래서 결국 이행지라는 거는 그 조그마한 소분류 상호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후보지는 대물류 상호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자, 이러면 땅이 끝나고 건물이 있어가지고는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다 보니까 대충 뭔 뜻인지 알잖아요. 공동은 뭐야? 다 같이 사는 건 공동이고, 단독은 나 혼자 살면 단독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이 있으면 그 외에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좀 설명드릴게요. 자, 건축물의 일부를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이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물을 일부 공동 사용해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자, 그랬을 때 아파트랑 연립주택, 다세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 5층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예요. 5층 넘어가면 아파트로 가요. 아파트. 그 다음에는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가 기준인데 4층 위치인데 660제곱미터가 넘어가. 그럼 연립주택. 쉽게 말해 이거 우리 흔하게 보통 빌라라고 많이 한단 말이야. 660제곱미터가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봐요. 연립주택. 그럼 그거 미치면 다세대주택으로 봐요. 다세대주택. 보통 좀 쓸만한 원룸 같은 데 가면 쓸만한 원룸 같은 거 보면 그 다세대주택이 좀 많아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는 5층 이상, 그리고 6,660 그 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미치면 다세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혼자 사는 곳인데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전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이 뭐냐? 아까 전에 660제곱미터 이하는 계속 깔고 가는 거예요. 계속 깔고 가는 거야. 그 깔고 가는데 3층 일단 이하야 돼. 아까 4층이었잖아요. 4세대는. 근데 3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19세대 이하야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넘어가면 딴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쉽게 배우려면 내가 다 갖고 있어. 내 혼자서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야. 내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다가구주택. 3층이야,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 그리고 앞에서 똑같이 3층 이하, 660 이하, 그리고 19 빼고 여러 그 사람들이 장기간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독립된 주거가 안 되는 거. 독립된 주거가 안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독립된 주거가 안 되는 거를 다중주택이라고 해요. 다중주택. 이게 고시원이라 생각하면 좀 편해요. 고시원 같은 거다 생각하면 딱 편해. 고시원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독주택. 우리 뭐 기생충 같은 영화 봤잖아요. 그거 봤을 때 보면 단독주택, 혼자 살 수 있는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그리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끝나요. 그 외 주택으로 봅시다. 그 외 주택. 우리 아까 전에 이게 뭐 시험 문제로도 당연히 좀 자주 나오겠지만 우리 나중에 실무 가가지고 우린 상문법 획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소송 같은 거라든지 뭐 민법적으로 뭐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단어 같은 걸 뭘 쓰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는 딱 중요한 것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까 전에 주택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택 말고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 준주택이라고 해요. 주택의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하면 준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국가 지자체가 만들면서
아니면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을 갖다 지원받으면 국민주택이라고. 국민주택. 아까 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국가지자체가 만들고 주택 도시 기금 만들면 국민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주택으로. 그러면 국민주택 말고 다른 거는 뭐라고요? 민영주택이라고요. 진짜로. 민영주택.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인데 300세대 미만이 있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요. 여기 중요한 건 300세대 미만인 거죠. 300세대 미만. 그리고 좀 최저소득층, 좀 잘 못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50년 이상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영구임시주택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덜 못 살면서 저소득층 사람이 있는데 30년 이상 살 수 있으면 국민임시주택이라고 해요. 국민임시주택. 그리고 젊은 층, 저 같은 이제 젊은 층이 있어가지고 주거 안정화인데 필요한 주택은 행복주택이라고 하고, 전시계약 방식이면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요. 이거 말의 뜻이 있는 거지. 장기 전세주택이 뭡니까? 장기 전세니까 전세계약 방식인 거예요. 전세계약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가끔. 그리고 뭐 국가 지자체가 만들었는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서,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통합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통합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뭐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이거 그냥 말의 뜻이 있어요. 말의 뜻이 있어. 말 그대로 이런 거 나오면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인데 나중에 분양전환 할 수 있다. 그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말을 하고, 진짜로. 기준주택 등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합니다 하면 진짜 기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진짜. 그리고 기준주택 중에서 전세를 임대주택 하는 거를 그냥 기준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말 대놓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진짜. 시험에서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세부적인 그런 거 봤으면 이제 땅으로 볼 거예요. 땅이 있어가지고 좀 세부적인 것 좀 봅시다. 아까 전 택지 얘기했잖아요. 택지라는 게 뭐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죠. 택지가 비싸지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 만약에 우리가 위에다가 땅이 있는데 위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건부지라고 하고,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라고 해요. 나지. 건축물이 남으면, 아니면 그냥 그 건축물을 갖다가 아직 안 쳤으면 공지라고. 공지.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고, 그거 말 그대로 건축물에 바닥토지예요. 뜻은 건축물에 바닥토지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닥토지니까 건부지라는 거예요. 건부지. 아까 전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없어. 정착물이 없으면서 사법상 제한이 없어요. 이게 공법상 제한이, 얘랑 이제 중요한데,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없어요. 얘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공법에서도 나중에 보면 지정이 안 돼 있는 이제 용도 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봐가지고는 있긴 있어요. 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사법상 제한이 없을 수도 있지. 깨끗한 땅일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아까 전에 정착물이 없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하는 거야. 나지. 그리고 아까 전에 건축물 쓰고 남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빈 공터로 남긴 거, 이런 거를 공지라고 하는 거지. 건축물이 있냐 없냐 남겼냐,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그리고 일정 용도로 쓰는 바닥토지, 이거 뭡니까? 부지라고 해요. 일정 용도로 쓰는 거. 그럼 지번이나 법률 같은 등기 등록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필지예요. 필지. 일정 용도는 부지, 등기 등록은 필지. 일정 용도는 부지, 등기 등록은 필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가격 수준이 유사한 거는 획지라고 해요. 획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게 포인트예요. 가격 수준이.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어. 활용실익이. 쓸 데가 없어. 돈이 안 돼. 이런 보통 경사지 같은 애들이 쓸 데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법지라고 해요. 법지. 그리고 소유권 안 되는데 활용실익이 있어. 돈 되는 땅이야. 뭐 계곡이라든지 바닷가 같은 앞에 그 파라솔 같은 거 꽂는 그 땅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이 쓰잖아. 그런 거를 소유권은 없지만 다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개인이 쓰면 안 돼, 원래. 소유권이 없는데 활용실익이 있는 거를 빈지라고 해요. 빈지.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면 휴안지라고 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면
유휴지라고. 유휴지. 근데 그 회복이 바람직한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왜? 이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보통 이제 농작물마다 먹는 영양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양소도 다 다르고, 이 계속 똑같은 농산물 같은 거 짓다 보면 밭을 안 갈아줘야 돼요. 근데 밭을 갈아주는 데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동안 좀 쉬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이제 보통 그런 게 휴양지. 지력 회복을 위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하고, 뭐 집안이라는 절토 같은 게 무너져가지고 그냥 무너진 절토 아니면 무너진다 이런 거를 포락지라고 해요. 포락지. 그리고 선 아래 있다. 보통 무슨 선? 이 위에 보면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이 고압선 같은 걸 깔잖아요. 그거 고압선 아래 있는 걸 선화지라고 해서 선화지. 선 밑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 그대로인 거를 소지라고 해요. 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 용어 끝이 났고, 이제 분류 있어가지고 땅, 건물, 세부 용어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냥 이 얘들은 그 포인트만 알고 좀 계속 좀 얘는 어쩔 수 없이 좀 포인트만 알고 좀 계속 좀 보는 방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특성은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시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